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지난주 나갔던 부분 있죠. 지난주 나갔던 부분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해서는 주택법 가지고 해 나갈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2시간 정도만 오늘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부분, 뼈대 이론 부분, 이거 지난주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테마 하나 더 남은 거 있죠. 테마 하나 남은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뼈대 이론 했던 거 한번 쭉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뼈대 이론 부분은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 이론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보죠. 자, 보시죠. 우리 지난주 5주차 확인 학습 했던 거 있죠. 그거 한번 확인 학습하고, 그리고 오늘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축법 부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건축법 부분 중에서 건축법 체계도 부분, 건축법은 지난주에 이 3개 테마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부분 할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본서 가지고 쭉 진도 나갈 테니까,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건축법 체계도는 제일 먼저 건축주가 계약을 합니다. 누가 계약하냐면 첫 번째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설계도면. 그렇죠. 그래서 설계도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계자 부분하고 계약을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는 자가 누구죠? 시공자. 그리고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체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죠? 감리자. 그래서 감리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누가요? 건축주가. 그럼 건축주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 설계도를 첨부해가지고 뭘 받죠? 그죠?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건축사가 설계를 한 설계도면이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허가를 받게 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소지한 땅 자체가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내가 설계도면대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미리 사전에 뭐 해야 돼요? 허가권자한테 검토받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뭐다? 사전결정. 그렇죠? 사전결정 신청을 받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사전결정 신청은 기본적으로 무슨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무슨 대상은 안 된다? 신고는 아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우리는 사전결정 신청을 하게끔 돼 있고, 당연히 사전결정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이 사전결정 신청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주가 당연히 사전결정 신청을 하면 사전결정권자는 허가권자. 됐나요?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전결정 신청이 나면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아니죠. 받아야 되죠. 사전결정 신청을 받더라도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허가권자를 알아야 되는데, 허가권자를 원칙적으로 누구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죠? 세 번째 서열. 그래서 세 번째 서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외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층수가 얼마? 그렇죠. 층수를 21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한다.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특별시에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는 이 규모가 아니었으면, 이거보다 작을 때는 누구한테 우리가 허가를 받았죠? 특별시에 지을 때는 구청장한테 원래 허가를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규모 이상을 짓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특별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그게 예외적인 사항.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광역시에다가 이 정도 건물을 짓고자 한다. 근데 이 정도 건물이 아니고 그 미만인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구청장.
또는 군수지. 광역시 밑에는 구하고 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광역시장한테. 기억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이상을 짓고자 할 때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과 광역시한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즉 제외, 이런 경우의 건물을 이 규모로 지을 때는 굳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그렇죠. 공창시민은 제외. 그래서 공장이나 어디? 창고,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그렇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외적이지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자도 누가 된다? 허가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 밑에는 시하고 군이 있죠. 내가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냐? 그 얘기죠. 누구죠? 시장, 군수. 그러면 이 정도 건물의 규모를 짓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느냐? 허가를 받으면 되느냐? 맞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유일하게 허가권자가 아닌 자를 물어보게 되면 도지사가 돼요. 그럼 도지사는 그럼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되죠. 사전 승인을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시장 군수가 도 밑에 있는 시나 군에서 시장 군수가 뭘 하고자 할 때 허가를 해줄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층수가 얼마?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는 거지 도지사한테 뭐 받는 거 아니에요?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됐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뭐냐면 제외사항이 있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공창, 시민은 제외. 공장이나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뭐 한다? 제외한다. 이걸 하고자 할 때. 알겠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굳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기억나시죠? 또 하나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 수기가 자수할 때는 몇 번 누르고? 1003번 누르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가 다 해당될 때 그래서 여기 또는 이건 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구역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을 무슨 용도로? 숙박이나 위락시설로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허가를 해주죠? 시장 군수가. 그런데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반드시 나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수기가 자수할 때 1003번 누른다고 했던 거. 그 다음 또 수기가 1003번 누르고 자수하면 뭐가 돼요? 교주가 되죠. 교주가 되면 뭐가 없어요? 규모 제한이 없다. 그래서 보시면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으로 도지사가 용도를 지역을 정한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곳은 숙박이나 위락시설로 짓고자 할 때는 규모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층이 되든 2층이 되든 원래 2층 이상 돼야 되는데 3층 이상 돼야 되는데 1층이 되든 2층이 되든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허가를 받고 또는 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는 뭐만 해도 돼요? 신고만 받아도 돼요. 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는 신고만 받아도 돼요. 그래서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서 이건 배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고 대상 건축물과 허가 대상 건축물을 구별해서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나중에 기본서 가서 외우도록 할 겁니다. 어떻든 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는 그냥 신고만 해서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게 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우리가 진행을 쭉 할 건데 조심하실 건
신고 대상 건축물은 뭐에 해당되는 대상이 안 된다? 사전 결정 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X.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허가나 신고 부분을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공사 시작하면 되죠. 그럼 공사 시작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공사 시작할게요 하고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누가? 건축주가. 그럼 당연히 건축주가 누구한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아셔야 우리 오늘 배우는 뭘 알 수 있게 돼요? 주택법. 그러니까 나중에 이 흐름을 보고 주택법에서는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바뀌는지를 조금 파악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패턴에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착공신고는 이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하게 되고, 그 다음, 자, 이제 건축주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뭐죠? 건축주하고 계약한 시공자가 공사를 하겠죠. 근데 공사가 시공자가 할 때는 항상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누가? 감리자가 뭐 하도록? 체크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공사가 나중에 끝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 있죠. 즉 공사하면서 내가 감리했던 감리 완료 보고서를 누가? 감리자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건축주한테 줍니다. 그럼 건축주는 그거 하고 설계 도서하고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서 구조 계산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도서를 다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걸 가지고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무사했죠?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당연히. 그게 허가권자로 시작해서 허가권자로 끝나는 게 말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용 승인 신청을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허가권자한테.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에 뭘 해야 돼요? 검사를 해가지고 사용 승인 여부를 뭐 해야 돼요? 교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검사를 한 후에 사용 승인서를 뭐 한다? 교부한다. 그런데 사용 승인에 대해 합격 여부가 나오겠죠. 그럼 합격 여부가 나왔을 때 합격을 했으면 이걸 뭐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합격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7일 지났는데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한 것으로 보면 돼요? 합격한 것으로 보고 사용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사용 승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들어가서 이제 유지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전체적인 절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공영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공영 건축물은 누가 짓는다고 그랬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개인이 공영 건축물을 지을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물론 위탁을 받고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관할구역에 짓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공용건축물 짓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 관할구역 장한테,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그렇죠. 협의한다는 거. 신고받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 또 허가받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쭉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영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자가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다. 공사 끝났습니다 하고 통보는 해줘야 돼요. 지체 없이. 그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건축법 전체적인 체계도, 이게 전체적인 체계도.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오늘 우리 주택법 할 때 이 내용 부분이 같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건축물의 허가 취소, 허가 거부, 허가 제한. 이게 두 번째 테마였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오늘 암기장 드린 거 있죠? 여러분들. 받았어요?
이 암기장 드린 부분이 앞에 거 암기장 있죠? 앞에 거 암기장은 이제 혹시 모아뒀어요? 왜 모아뒀지? 아침에 드리는 거는 모을 필요는 없고 그냥 적어보시라고. 적어보시라 한 거고 맨 마지막에 오늘 나간 거 있죠? 이게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암기장 전체 6개 법 있죠? 6개 법의 전체 암기장 뼈대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총 8장이죠. 그렇게 되면. 8장 맞나요? 8장 맞죠? 총 8장. 그것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뼈대 부분 잡는 거, 고랑꼰자 뭐 이런 것들. 누가 뭐 수립을 하고 누가 인가를 받고 그거는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8개만 정말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살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뼈대는 잡았으니까 그 뼈대 잡은 거에다가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안 놀랄 수도 있어요. 안 놀랄 수도 있는데 일단 좀 놀란 척이라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뼈대 이론 하는 게 총 그 8장이 나오는데 뭐 양면으로 하면 4장이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시험장 갈 때까지 헷갈리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늦게 시작하면 힘드니까 지금 빨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힘든데 당연히 힘들죠. 이건 시험장 갈 때까지 헷갈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 많으니까 내일 해야지 이런 순간에 또 그날이 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빨리빨리 뭐 하셔야 돼요? 많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도 제가 지금 숙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 보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실강으로 하니까 제가 이제 케어하고 체크하고 하겠지만 이제 뭐 지금까지는 많이 이렇게 제가 풀어드린 거고 이제 다음 주 가면 기본 이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케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집은 못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못 외우시면 그렇게 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다음 주 될 때까지 가능하면 다 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제가 체크하고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암기장 방에다가 올려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몇 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니까 지금 건축법 전까지죠. 전까지 보니까 가장 시간 빠른 분이 11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1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1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리 쓰다 보면 20분 안에에 이 6개 법에 대한 뼈대는 다 적을 수 있어요. 20분 안에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제 이거를 그냥 거기다가 빈칸에다 정렬 연습만 하셔도 되는데 아예 이걸 다 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좋죠. 근데 가능하시면 그걸 다 적으려면 손이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빈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빈칸을 할 때 빈칸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서 지금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면. 그러면 정말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 그거는. 건축물의 허가 취소 거부 제한인데 자, 먼저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몇 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 안 하면 허, 이, 신, 일. 건축법에서 허가 나오면 몇 년? 2년. 신고 나오면 몇 년? 1년. 그거 딱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허, 이, 신, 일. 그래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를 만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몇 년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해요? 1년 범위. 항상 연장은 1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신고는 몇 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이거는 1년. 허, 이, 신, 일.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은 뭐한다? 없어진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간 내에 공사는 착수했어요. 착수했는데
공사 완료가 뭐하다고?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허가를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합니다. 근데 그게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뭐하다? 되게 부족하다. 숙박시설을 짓는데 교육상에서 봤을 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사히세요? 주거환경상으로 봤을 때 위락시설 야 이건 아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사히세요? 그래서 부적합할 때. 그 다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나 침수 우려가 되는 지역에 만약에 건축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 건축하고자 하는 곳에서 침수되는 부분이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무슨 용으로? 주거용이나 거실로 사용하는 것이 뭐하다고 생각하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또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허가를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든지 착공을 뭐 한다? 제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허가를 제한하든지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 보시면 첫 번째가 그러면 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제한하는 제한권자가 있겠죠. 그 제한권자를 보면 첫 번째가 국토관리상 필요해서 그리고 주무장관이 누구냐면 주무장관이 바로 국방이나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환경 보존 차원에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주무장관이 뭐 할 때 요청하는 경우에는 누가? 국장이죠. 국장이 누구를 제한하는 거예요? 허가권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허가권자 있죠. 그 허가권자 하는 것을 국장이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공법이라는 게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규제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규제법인데 밑에서 세 번째 서열에서 허가를 내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또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또 다른 이유 차원에서 그걸 항상 어떤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계획 때문에 지역이라고 하면 관할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지역계획상에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상에서 허가를 또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허가를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을 제한하는 거니까 어디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두 번째 서열에서. 두 번째 서열에서. 그럼 두 번째 서열이니까 어디가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되죠. 두 번째 서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의 허가는 또는 허가 부분의 제한은 이루어지는 것은 세 번째 서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 서열에서 그걸 제한하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제한하냐? 세 번째 부분의 서열을 제한하는 거니까 조심하실 게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지사는 두 번째 서열과 세 번째 서열이 같죠? 자기가 자기를 제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당연히 특별시장 밑에 있는 누구? 구청장이 허가하는 것을 특별시장이 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제한한다는 것은 누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구와 군이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를 내주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가 제한한다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누가? 그렇죠. 시장과 군수가 허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허가 부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여기서 허가권자는 이 허가권자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누가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께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동영상을 보시고 왜냐면 빠른 배속으로 하면 금방 들리니까 보세요. 이걸 본다는 게 뭐냐면 전체 과정을 다 안 들어도 되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나 끝날 때 복습하고 또 복습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막히면 들으세요. 들으면 이거구나 다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죠? 그것만 가지고 뭐 듣든지 그것만 가지고 듣기가 좀 그렇나? 자를 수가 없죠. 자를 수 있어요? 없죠. 그래요. 나중에 그것만 제가 또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따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1,000원씩 내세요. 그래요.
자, 그래서 농담이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서열이 세 번째 서열을 권한을 제한했다고. 그러면 세 번째 서열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왜? 얼토당토 안 하는 거 가지고 제한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특별시장 관리사 도의사 누구한테? 그 위에 있는 국장한테 바로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 가타 여부를 보고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아니 이건 괜찮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 허가나 착공을 뭐 할 때 제한을 할 때는 누구한테? 국장에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국장은 그게 뭐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두 번째 서열한테 야 이건 너무하잖아. 너 감정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제를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서열한테 해제를 해라고 명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오케이. 허가를 제한하는 또는 착공을 제한하는 제한 기간이 풀로 제한 기간이 없을 수는 없죠. 반드시 제한을 했을 때 제한 기간이란 건 있을 거예요. 몇 년일까요? 그렇죠. 허, 이, 신, 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축법에서 허가 나오면 몇 년? 2년. 신고 나오면 몇 년? 1년. 정해져 있다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건축법에서만 유일하게 딱 그게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우리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거고 제한 기간이 2년 이내가 되고 1에 한해서 몇 년?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게 허가를 우리가 할 때 취소나 거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시죠? 이런 조건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테마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에 대한 체계도였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이걸 하려고 하면 용도 변경을 왜 하는지 그걸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차렸을 때 용도 변경하러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런 것들 다 설명했어요. 사례 부분 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니까 그러면 용도 변경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게 어디에서 어디를 용도 변경하는지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상위군이 있고 하위군이 있는데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 또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각각에 대한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대상이 어디가 되는지 신고인지 허가인지 그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시설군 순서 앞에서부터 쭉 순서 기억나시죠? 얘기해 주세요. 자산, 전문 영업, 교군주 그 밖에 그렇죠? 자산, 전문 영업, 교군주 그 밖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업무 시설군, 그 밖에 시설군. 그래서 이 순서를 외워야 시험 문제에서 영업 시설군을 전기통신 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 아니면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상 변경만 해도 되느냐, 그걸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업시설군을 전기통신시설군으로 바꾸면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상위군으로 올라가면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 훨씬 더 피난이나 그 다음에 또 뭐죠? 화재 이런 부분이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이거는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하지만 영업시설군을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뭐 하려고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를 그럼 그거는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신고만 해도 돼요. 이게 신고냐 허가냐가 뭐가 차이냐면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 대상이 되면 공사를 처음부터 짓는 그 순서에 맞춰서 사용 승인까지 다시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허가냐 신고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시설군 순서고 이 시설군에 해당되는 용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부적인 용도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행히도 이 시설군 가지고 용도 순서, 용도군을 물어보진 않고 이 시설군 자체의 상위, 하위 바뀌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용도 순서도 그렇게만 바뀌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세차장,
주차장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세부적인 용도에 들어가요.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 산업 등 시설군에는 뭐가 있느냐? 자원, 묘지, 운수, 참, 위험한, 공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기억나셔야 될 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타고 자원, 묘지 지나면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올 거다. 거기 가면 뭐 있다고 그랬어요? 방송에서는 발전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송 발전기가 있을 거야.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유발이 형이 그 교군주 형이 어디로 가래요? 위락관 종문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락관 종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락관 종문에 가면 누가 있대요? 운동하는 숙박이 있대요. 그리고 운동하는 숙박이 뭐 한대요? 판다. 운동하는 숙박이 판대요. 그럼 이제 저보고 갖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의료 노교수죠. 그래서 의료 노교수야. 그렇죠? 어디로 갖다 달래요? 근린에 있는 어디로? 업무주택으로. 그렇죠? 업무주택으로 갖다 달라고 했던 거. 그렇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시험 문제에서 여기 있는 걸 위로 바꿀 때 허가, 그리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을 만약에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 그럼 무슨? 신고 대상. 이게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지난주에 우리는 다 배우고 외웠습니다.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여기 부분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것은 무슨 대상? 허가 대상. 하위군으로 내려오는 것은 무슨 대상? 신고 대상. 됐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었죠. 용도 시설군 내에서 산업 등 시설군 내 용도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산업 등 시설군 내 용도를 서로 바꿀 때는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죠?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사항만 변경하면 돼요. 변경 신청서만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런데 조심하실 게 여기 내에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뭐 할 때? 변경할 때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당연히 뭐냐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런데 단독주택 내에 종류가 또 있었죠. 뭐죠? 단다다공.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얘네들끼리 바꿀 때는 이런 기재사항 변경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제외.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근린에서 근린, 1종 근린에서 제2종 근린으로 바꾸는 거, 제2종에서 제1종 근린으로 바꾸는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기재사항 변경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 됐나요? 이걸 우리가 설명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하든 신고를 하든 누구한테 그럼 하게 되느냐? 허가 신고는 이렇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죠.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든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한 가지 빠져야 될 게 누구는 빠진다?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들어가지 않는다. 조심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두 개는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롭게 짓는 게 아니고 용도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축법 테마 3개를 설명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빡세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택법상 주택분류를 하나 더 했습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분류는 규모상 나누어지는 게 있고 또 뭐상으로? 자금상으로 나누어지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그때 규모상으로는 단독주택과 뭐로?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지고 자금상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원주택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는 단독과 공동, 자금에 따라서는 국민주택과 민원주택. 그럼 여기서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얘기해 주죠. 단다다공이었습니다. 그렇죠? 단다다공. 물론 여기서 공간은 제외였죠. 건축법에는 들어가지만 주택법의 단독주택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었고 다는 뭐죠? 다중주택. 그럼 여기서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이하, 중학교 3학년 이하. 그리고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그렇죠? 다가구는 다가구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 3이었죠.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이하. 면적 똑같죠?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몇 세대? 그렇죠. 19. 그렇게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3은 19세, 19살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은 주택법령상 단독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건축법에는 들어가지만 주택법에는 공간이 들어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주택법상으로 주택법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적어도 몇 호 이상을 지을 때, 30호 이상을 지을 때 한꺼번에 동시에 30호 이상을 지어야지만 단독주택을 30호 이상 지어야지만 주택법을 적용해요. 그럼 30호보다 작게 지을 때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고 뭐 적용해요? 건축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을 무슨 30개를 지어요? 한 번에 지을 때.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종류. 다세대 연기. 다세대 연기. 다세대 연기난에 다세대 연기난에 이렇게 됩니다. 자, 되죠? 그럼 여기서 아파트는 어디 살아요? 아파트 살아요. 그래서 5층 이상. 5층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대학생이니까 4층 이하. 4층 이상 하면 대학생이 무슨 4층 이상이에요. 대학교는 4학년 이하지. 그렇죠? 이렇게 딱 기억할 수 있죠. 바닥 면적은 똑같아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덩치는 똑같다고. 660 이하. 그리고 이제 연립주택 나옵니다. 대학생들이 연합한 연립주택. 그래도 4층 이하죠. 똑같이. 4층 이하. 하지만 연합을 했으니까 뭐가 커져요? 등치만 커지더라. 그래서 660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됐나요? 건축법에는 들어가지만 주택법에는 들어가지 않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준주택도 있었죠.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에 준한 걸 얘기합니다. 뭐 있었죠? 노인 다중기. 노인 다중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주택에 속한다는 거. 주택에 속하진 않지만 주택에 준한 준주택이라는 곳에 속한다는 거. 그 다음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이죠. 가 직접 건설을 하는 주택이고 그리고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은 국민주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를 얘기하느냐? 바로 단독주택은 호를 붙이고 공동주택은 뒤에 뭘 붙여요? 가구를 세대를 붙인 세대. 아시겠어요? 단독주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를 붙이고 가구 하나를 호. 그리고 공동주택은 뭐로 붙인다고요? 세대. 그래서 한 호, 한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다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에 지을 때는 얼마가 국민주택 규모가 돼요?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이거는 민간업체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LG건설이 또는 삼성건설이 자기 돈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공공이 직접 짓지 않더라도 민간업체가 짓더라도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서 국민주택이나 민원주택이나 나눠지는 거예요. 자금이 민간이 만약에 냈다. 그럼 그건 민원주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대신에 또 당연히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해가 돼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국민주택 그러고
민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을 뭐한 제외한 요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런 주택은 민원주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민주택 규모를 무조건 지었다고 해서 국민주택이 아니에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짓더라도 이거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업체가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를 지었는데 만약에 자금이 민간업체가 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민원주택이 되는 거예요. 무사해서요? 그걸 조심하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뼈대 이론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이제 오늘 주택법의 뼈대 부분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까지 하면 6개 법에 대한 뼈대가 전체가 다 끝납니다. 그것만 잘 하셔도 공법의 50%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갈게요.